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할 내용은 과태료입니다. 자,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이거예요. 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고 있는 과태료에 대한 기준은 엄격해도 너무 엄격합니다. 우리는 주의나 경고 없이 단 한 번만 실수해도 관련된 민원이 제기가 되면 과태료 처분을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너무 억울하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곳이 바로 부동산 중개업이니까 우리 전문가인 우리 관악집의 우리 회원분들께서는 그러한 아마추어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과태료 처분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가 볼게요. 자, 일단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상황이 단순한 실수거나 또는 열심히 해소를 위해 노력했거나 필요에 따라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2분의 1 감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표시 광고 위반한 경우가 나오네요. 그러면서 사례들이 쭉 나와요. 사례들이 쭉 나옵니다. 표시 광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사실상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을 초월해요. 사무실 월세보다 훨씬 비싸죠. 훨씬 비싸요. 자, 뿐만 아닙니다.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 보조원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 역시도 엄청난 과태료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이것도 엄청나게 비싼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전부 다 500만 원짜리입니다. 감경해도 250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죠.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실무적으로 어떠한 실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가. 이러면 훨씬 더 잘 와 닿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이미 과태료 처분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참고로 1년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또 같은 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면 그때는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정지예요. 그때는 한 단계 올라갑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뭘까요? 바로 표시광고 명시사항 위반입니다. 명시사항 위반이에요. 자, 이 부분이 과태료 금액은 작아도요, 한 번 당하고 나면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자, 일단 관련된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18조 2에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는 50만 원이고요. 감경해도 25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니 땅 파면 25만 원 안 나오죠. 정말 억울하고 또 억울한 내용일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느냐의 시행령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표시광고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이라고 나오고 밑에 내용들이 나와요. 부동산 중개하시는 우리 중개사님들께서는 사실 광고라는 걸 하시면서 관련된 부분에 규정이 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입력하라고 강요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억울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이의제기를 안 하시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참 억울한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자,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주어야 하는데 관련 내용이 빠지게 되면 그때 역시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실질적인 사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사실 인터넷에 매물 광고할 때는 지금은 시스템이 많이 정비가 돼서 실수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서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실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을 넣지 않으면, 명시사항을 누락시키지 않으면 광고가 진행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5가지 사항은 표시 광고를 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공시상가에다가 여러분이 현수막을 붙이실 겁니다. 그러면 그 현수막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5가지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나마 많이 개선이 된 상태예요. 과태료를 많이 맞으셨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다니다 보면 저거 신고감인데? 라고 느껴지는 광고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또 실무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있어요. 현재 표시광고에 관련된 법률은 2020년 8월 21일에 시행됐습니다. 그런데요, 건물이나 상가가 5년 이상 중개가, 거래가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래서 현수막에 붙어 있어요. 2020년 8월 21일 이전에. 현재 광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어디다 붙여줬는데 기억나세요? 2020년 8월 21일 이전에는 안 하셨어요, 중개요? 잘 찾아보세요. 잘 찾아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찾아보시고 관련된 부분을 나는 2020년 8월 21일 이전에 광고했다는 걸 소명하시거나, 불가능하시죠? 그 당시에 찍어놓은 사진 없으시니까 바꾸시거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보여요. 족자도 보이고 현수막도 보이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개선해 주셔야 돼요.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스티커 붙이시는 경우들 있으시죠? 그것도 전부 다 해당 사항이 있다는 점 미리 살짝 귀뜸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살짝 귀뜸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광고한 모든 부분에 5가지 사항이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넷, 오프라인 가리지 않습니다. 중개를 할 목적으로 여러분이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종류와 유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5가지 사항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디테일을 좀 따져볼 건데 이거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것도 온전하지 못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개념부터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좋은 거 하나는 뭐냐면,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건 뭐냐면 5가지 사항이 명시만 되어 있으면 되지 그 크기나 위치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있지 않아요. 크기나 위치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논란, 개업공인중개사의 5가지 명시사항에 정리된 부분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관리비에 대한 규정까지 추가가 돼서 이것도 아주 머리 아프게 생겼죠. 명시사항 위반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기에 보면 좌측 중간에 네모 박스가 하나 있어요. 네모 박스. 단독주택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논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에 대한 규정 있는데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죠? 이것도 역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었고 지금은 다 정리가 됐죠. 그래서 요새 우리 관악구에도 다가구 주택 많잖아요. 다가구 주택 들어서 못 해먹겠다 얘기하시는 중개사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 아닐까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챙길 수 있는 분들이라면 자신 있게 중개할 수 있겠죠. 자, 오늘 그 자신감도 같이 얻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5가지 항목인데요.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성명에 관련된 부분이죠. 명칭에 관련된 부분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개설등록증에 있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명칭이 너무 길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젠장 몇 글자예요, 이거? 그래서 줄여줄 수 있어요, 사무소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네요. 부동산 중개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뭘 줄일 수 있냐면 사무소는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땡땡 부동산이라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벌써 명칭에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자, 소재지. 우리는 사실 소재지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이니까 이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연락처 좀 이따 볼 텐데 연락처 이거 장난 아닙니다. 자, 다음에 등록번호. 이것도
당연한 얘기고 성명 이것도 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연락처에 대한 얘기 한번 볼까요? 등록관청에 신고된 전화번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에 신고된 전화번호. 많은 질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번호. 안 돼요. 안 돼요. 신고된 휴대전화번호. 그것만 돼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신고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에게 지급해서 전화를 받으라고 하면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편법 쓰시는 분들 있으시죠? 안 된다고요. 신고된 전화번호 이것만 가능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표시 광고할 때 전화번호를 넣을 수 있을까요? 넣을 수 있어요. 단 개업 공인중개사의 5가지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그 이후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명시할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니까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다? 아니에요. 5가지 개공의 명시사항을 반드시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개보조원이면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됩니다. 이름도 안 되고요. 전화번호를 표시하는 것도 안 돼요. 중개보조원의 경우에는 무자격자죠. 무자격자. 자, 이거 실무적으로 이런 문제들 생기시죠? 광고하시면서 개공의 전화번호를 넣고 광고를 하면 개공 핸드폰이 울리겠죠? 실제 중개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진행할 건데 이러니까 자꾸 전화번호를 이상한 것들을 넣으시는데 요거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또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광고할 때 개공의 5가지 사항을 넣지 않고 인터넷 광고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자, 이거 5가지 사항 명시가 안 되면 위반이에요. 위반. 이것도 역시 개공이 책임지셔야 되죠. 개공이. 여러분 혹시 소공한테 너 광고 위반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과태료 25만 원 네가 내! 라고 하실 수 있는 분 안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이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알고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통해서 기본적인 서무잖아요. 그래서 지시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지시하실 때 지시한 내용이 지시한 대로 잘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체크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수시로 하셔야 된다는 점. 요 점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건축물에 대한 12가지 사항도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12가지 사항.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 총층수, 입주 가능일, 방수 및 욕실수, 사용검사일, 주차 대수, 관리비, 방향. 자, 이 중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하나씩 하나 볼 텐데요.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표시광고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지자마자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표시광고에 대한 동영상 만들어서 꼭 보시라고 안내를 다 해드렸어요. 예전에 다. 제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했거든요. 안 보시더라고요. 우리는 언제 봐요? 과태료 통지서 나오면 보죠. 소명하라고 나오면 그때 가서 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그냥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의해야 되는 내용, 가장 이슈와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까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저렇게 돼요. 즉,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를 하실 때 대부분 다 건축물을 중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5가지 기본적인 사항과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12가지 사항이 전부 다 나와 있어야 한다. 이거부터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실수하기 좋은 건 뭐냐면 인터넷에 일반적인 광고 하실 때는 실수 안 해요. 왜? 칸을 넣지 않으면 광고가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실수하는 거는 블로그나 유튜브, 틱톡 이런 곳에 광고하실 때, 인스타그램 이런 곳에 광고하실 때 빼먹더라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그래서 저 12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미리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표를 만들어 놓으세요. 미리. 그리고 그 안에 항목만
수정해서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실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때그때 하시려고 하니까 자꾸 누락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락되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하려면 사전에 준비하고 시작하면 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하고 오피스텔 중에 완전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 중에 관악구에 다가구 주택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상당수 계약이 중개보조원을 통한 계약이나 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공실닷컴 등을 통한 계약으로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의할 내용들이 있어요. 주의할 내용들. 그래서 챙겨보셔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일단 저도 좀 억울한 게 있어요. 국토부서 지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단독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독주택. 그런데요, 관련된 세부 기준안을 보면 단독주택이 아니고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표시광고에서 의미하는 단독주택이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짜 뭐 1, 2층짜리 단층 주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요, 다가구 주택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다목의 다가구 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다목이에요. 따라서 표시광고에 관련된 지침에 나오는 단독주택과 세부사항 명시사항에 나오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다르다는 사실. 여기서부터가 문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2번입니다. 다가구주택의 표시광고에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다목의 단독주택이므로 반드시 집원에다 동그라미 해두세요. 요새 찾아보니까 이제 많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광고하실 때 관련된 부분 잘 챙기시더라고요. 반드시 집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논쟁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층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가목의 단독주택이 아니라면 그 외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외 주택이라면 집원 및 동호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리 당연히 넣어야 되고 집원 당연히 넣어야 되고 층만 저중고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한테는 실질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다가구 주택 광고할 때 집원 넣어버리니까 이놈의 컨설팅 업자들이 자꾸 달려드는 거죠.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정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목이라는 그 두 글자만 없애면 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중개를 하는 현실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참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지킬 거야. 뭐 한두 개쯤 뺏길 수도 있지 뭐 라고 좀 통 크게 가주시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중개하셔야지 나 물건 뺏길까봐 광고 못하겠어 라고 자꾸 소극적으로 하시게 되면 중개사무소의 매출도 더불어 같이 떨어진다는 점, 요 점도 같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결국 뭐예요?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업무시설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에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광고할 때는 반드시 읍면동리와 층수에다 동그라미, 층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상시 중개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 하시는 분들이 실수하거든요. 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가구 주택은 뭐가 있어야 된다? 집원이 있어야 된다. 오피스텔은 뭐가 있어야 된다? 층수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관련돼서 우리가 중개할 때 보면 다가구 주택이 호실로 구분되어 있죠. 호실로. 201호, 202호, 203호, 204호. 자, 우리가
다가구주택 호실의 면적을 아나요? 모르죠. 그래서 그동안 안목치수, 중개 의뢰인이 이야기한 내용 또는 현장에 가서 와서 이건 대충 한 12평 정도 하겠네. 그러면 36제곱미터. 뭐 이런 식으로 광고들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표시광고 위반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광고할 때는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건축되어진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의 호별 면적대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따라서 그 이후에 지어진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지어진 다가구 주택을 광고할 때는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셔서 호별 면적 확인하시고 그 호의 면적을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2월 4일 이전에 지어진 다가구 주택이라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호별 면적 대장이 만들어져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따라서 다가구 주택을 광고하실 때는 반드시 무엇을 열람한다? 대장을 열람하고 그 안에 면적 대장을 확인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면적으로 광고를 한다는 부분 잊지 않고 챙기셨으면 합니다. 자, 이 부분이 경상남도 쪽 지역으로 지금 불이 번져가지고 지금 계속 북상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관리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이미 표시광고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1일자 광고된 분부터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 전까지 계도 대상이었거든요. 요즘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취합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한번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심의를 하는 차원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가르쳐줬는데? 그리고 내가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면 단순 실수잖아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나요? 아니죠. 그런데 이게 신문에 나올 때는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로 나와요. 제가 이거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그래요. 과태료 처분, 위법한 행위를 했으니까 과태료 처분 받았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불법행위라고 언론에 나올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까? 라고 보면 그렇지 않은데 이거 역시도 억울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문에 나오지 말자고요. 그러면 명확한 관리비 규정을 알면 좋겠죠.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관리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중개 의뢰인이 제시해야만 알 수 있죠. 제시를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크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저기가 포인트입니다. 크게 4가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고를 하실 때 관리비를 몰라서 대충 쓴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반드시 저 4가지 중에 하나를 이유를 대서 관리비를 안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4가지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오늘 많이 나오네요. 감옥의 단독주택. 다시 얘기하면 1, 2층 단독주택, 거기에 세입자 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관리비에 관련된 부분이 그냥 암암리의 구두상으로 청구되고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 관련된 부분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예요. 상가인데 관리비를 어떻게 적어야 되나요? 상가는 관리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미등기 건물, 신축 건물, 관리비가 부과된 적이 없는데 관리비를 어떻게 적습니까? 따라서 관련된 부분도 안 적으셔도 되죠. 자, 네 번째, 임대인이 관리비를 미고지하는 경우. 자, 우리한테 해당되는 건 가장 많은 게 뭐겠어요? 4번, 네 번째겠죠.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주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계속 나오겠지만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입증 책임. 이 입증 책임에서 자유로우려면 나는 법에서 지킨 내용을 완벽하게 잘 이행했어 라는 것을 여러분이 소명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관리비를 넣지 않으실 계획이라면 4가지 중에 하나의 내용을 명시하시는 게 필수예요. 자, 그리고 법을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관리비가 정액이냐 10만 원 이상이냐 이 2가지가 결합되었을 때만 까다로운 적용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까다롭진 않아요. 까다롭진 않아요. 정액이고 10만 원 이상이면 뭘 하래요?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별 세부 금액을 다 일일이 적어 주어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관리비가 1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자, 관리비가 정액으로 1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관리비 총액과 각 항목별 금액을 다 적어줘야 된다.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첫 번째가 정액이 아니면요. 정액이 아닌데 비목이 어떻게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또 하나는 10만 원이 안 되면요. 적을 필요가 없다. 각 비목의 금액을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네요. 정액이고 10만 원 이상이면 총액도 적고 각 비목별 금액을 다 적어줘야 되는데, 정액이 아니거나 또는 10만 원 미만이면 비목이 어떠한 비목이 있는지만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고, 비목의 금액은 적지 않아도 된다는 게 법 규정이에요. 그래서 딱 저 2가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는 관리비 정액 10만 원 이상 저기다가 별표만 딱 하나 해놓으시고 저것만 딱 기억하시면 나머지 저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명시사항, 세부사항을 보면 저렇게 각 비목이 정해져 있어요. 각 비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비목이 픽스가 되어 있어요. 픽스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저 비목에 대한 내용은 당연한 거고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적어줘야 한다라는 게 관건이죠. 자, 이 관리비에 대한 내용은 표시광고에서 적용되는 관리비와 우리 얼마 전에 개정된 확인설명서에서 제공되는 관리비가 약간 또 달라요. 또 달라요. 미리 하나 힌트 드리면 표시광고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표시광고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미리 하나 힌트 드려요. 내가 광고할 때는 임대인이 미고지에서 관리비를 못 적었어. 가 통하죠. 그런데요,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미고지가 없어요. 반드시 확인해서 적어주셔야 된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내용이 달라졌죠. 요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액관리비다 10만 원 이상이다 라고 하면 저렇게 정액관리비에 대한 거, 직전 월의 관리비라는 걸 표시해주면 명확하겠죠. 그리고 각 비목에 따른 금액, 세부 금액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개 의뢰인이 고지하지 않았어. 그러면 중간에 나오죠. 중개 의뢰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 미제시로 비목별 금액을 미표시합니다 라고 적어주고요. 관리비 총액은 적어줄 수 있습니다. 적어줄 수 있어요. 자, 1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관리비 총액만 적으면 되고 각 비목에 대한 내용만 적으면 돼요. 자, 여기에 추가가 된 게 뭐죠? 확인설명서의 관리비의 내용이 추가가 됐죠? 거기에 따라 이제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관리규약에 따른 내용, 사용량행 등에 따른 내용,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확인설명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발생하는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중개 의뢰인이 관리비 내역을 제시를 안 했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국토부에서는 정확한 관리비 표시가 원칙인데 관리비 세부 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등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시 안 할 수도 있어요. 대신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4가지 이유를 적어주셔야 돼요. 적어주셔야. 아까 설명드렸죠? 따라서
따라서 중요한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관리비 고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적어줬어.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만일 임대인이 고지를 했는데 여러분이 편의에 따라 확인할 수 없었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이게 지금 실무적으로 터지는 문제예요. 괜찮을까요? 안 되겠죠?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접수받았다, 확인했다 라는 근거를 통해 증빙을 하셔야 돼요. 증빙하셔야 돼요. 늘 언제나 증빙에 대한 책임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이 점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관리비 물어봤는데 안 알려줬다는 걸 적어놔야 된다고요. 또 알려줘서 썼어. 틀렸을 수도 있죠. 잘못 기재했을 수도 있죠. 잘못 알려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개사가 잘못 기재한 것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이 역시도 자유롭지 못해요. 이 역시도. 따라서 증빙자료, 교재에 있죠? 증빙자료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해두시고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경우에도 관리비를 표시해야 하는가? 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주택이나 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단독주택의 경우 관리비 표시 해야죠. 하는 게 늘 언제나 원칙이죠.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1 과목의 단독주택이라고 표시하고 관리비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4가지 예외사항 중에 하나로 아까 설명을 드렸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중개 플랫폼. 서울은 이제 업체명은 얘기할 수 없지만 서울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방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항목들이 다 있어서 내용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광고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용을 적는 칸이 없었다면요. 내용을 적는 칸이 없었다면요. 안 적어도 될까요? 무조건 적으셔야 돼요. 플랫폼 회사는 책임이 없어요. 광고 플랫폼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거기에 광고한 중개사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선택하실 때도 플랫폼 안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표시 광고에 대한 부분과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광고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자, 잘못된 관리비 표시 규정이 있죠. 여기서 또 논쟁의 대상이 이거예요. 그러면 관리비 금액이 틀렸다라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또 틀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바뀌니까. 계속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잘못 기재한 겁니까? 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예요. 제가 밤새 고민했어요. 현저히는 얼마가 차이 나는 걸까요? 자, 이 부분이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저히. 참 애매모호하죠. 자, 7번째입니다. 집주인이 관리비를 잘못 알려주었을 경우 중개사의 책임이냐? 아까 나왔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자, 중개인이 제시한 관리비 세부 내역에 대해 소명, 동그라미 소명이 가능하다면 중개사의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입증 책임, 소명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입증 책임과 소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녹취. 자, 근데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님들께서는 핸드폰 다 녹음하시죠? 해야죠. 그죠? 세상에 어쩜 그렇게 말을 잘 바꾸니? 방금 된다 그랬다가 내가 언제 된다 그랬냐고. 하도 말 바꾸는 중개의뢰인들이 많아서 녹음해야 하세요.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따라서 전화 통화를 통해 매물 접수를 받았고 여러분이 관련된 내용을 물어봤고 거기에 따라 답변을 했다면 입증의 자료로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언제 통화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하루 종일 통화 녹음 듣고 있어. 하루 종일.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구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내 목소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불편해 죽겠어 아주. 그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찾아야죠. 자, 그 첫 번째 문제. 통화 녹음으로 입증은 가능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언제 통화했는지 기록이 없으면 하루 종일 내 목소리를 듣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나와서 접수를 했어요. 이러면 수첩에 적으시잖아요. 수첩에. 자기 수첩에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그 관리비에 대한 제시된 내용을 적어줬어요. 수첩에. 안 적으셨을걸요? 왜? 깜빡하거든요. 왜? 이 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깜빡 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사람인데, 그죠? 자, 이러다 보니 관련된 부분을 빼놓지 않고 챙겨봐야 되겠네요.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려면 우리 협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표시광고 의뢰 확인서라는 걸 현장에 비치해 두고 저 내용을 매물을 접수를 받을 때 활용하시는 걸 권고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저 내용이 발표가 된 지는 꽤 오래됐어요. 문제는 관리비 규정이 추가가 됐으면 관리비 규정을 들어가줘야 되죠. 자, 그래서 저렇게 중간에 보면 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관리비 내용이 들어가 있는 표시광고 의뢰 확인서라는 걸 받아두시면 좋고요. 이 안에는 상단에 보면 전화로 접수한 경우 그 통화 시간을 대략적이나마 적도록 되어 있는 칸이 있습니다. 통화 시간. 저렇게 해놔야 하루 종일 통화 내용 뒤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해놔야. 자, 저런 것들을 중계를 하시다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꼭 저 서류를 하나쯤 만들어 두시고요. 그 서류 가지고 중계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표시광고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한 실수를 통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참 여기저기서 원칙 없는 이제 과태료 처분도 많이 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상황에 따라 뭐 구제 신청 같은 것들을 협회에다 하시면 협회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이럴 때 보면 우리 협회에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감사하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허위 과장 광고예요. 허위 과장 광고. 이 부분도 엄청나게 논란의 대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 자, 볼게요. 과태료 처분이 250만 원에서 500만 원이에요. 허위 과장 광고. 감경 적용을 해도 125만 원에서 250만 원입니다. 이거 한 달 월세 그냥 싸그리 날아가는 엄청나게 위험한 내용인데요. 언제 많이 당할까요?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2에 보면 4항에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문제예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이게 문제입니다. 허위 매물이라는 거죠. 허위 매물. 자, 이 부분이 중개대상물 자체가 없는 경우를 문제를 삼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확대 해석이 돼서 거래할 수 없는 경우까지 확대해서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거래할 수 없는 경우. 자, 이 부분이 허위 광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매매의 경우 밑에 보면 3에 참고 나오죠. 매매의 경우 여러분이 실거래가 신고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계약서 작성한 날 기준으로 광고가 그 이후에 내려갔는지를 비교해서 내리지 않았다면, 광고를 계속 진행했다면, 실거래가 신고 계약일 이후에도 광고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면 부동산원에서 전부 다 통지서 보내고 있습니다. 소명하라고. 그리고 이 통지의 결과는 과태료예요. 엄청 까다로워졌죠. 그러면 매매의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를 통해서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표시 광고 거래할 수 없는 경우의 기준이 뭐냐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를 내려야 돼요. 그런데요, 가계약은 어떨까요? 가계약은 계약 체결이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가계약이니까 계약 체결 안 됐나요? 유효한 계약으로서 법률적인 효력이 있어요. 논쟁의 대상이 이겁니다. 미리 하나 얘기하면 지금까지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떠오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국토부의 답변은 계약서 작성 시점만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거래가 신고하고 그 이후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건도 너무 많아서 임대차까지는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임대차까지는. 그리고 가계약일까지는 못 가고 있어요. 거기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아무래도 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라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 가계약은 가짜 계약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아니시죠?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조금 있다가 가계약일과 실거래가 신고 관련된 얘기 할 거예요. 그때 또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가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가계약을 체결하고 본계약을 체결을 못했어요. 둘이 하도 싸워 죽겠어. 그러면 본계약을 체결 안 했으니까 실거래가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가계약일로부터 30일이라는 개념의 시작은 계약 체결 1, 2, 가계약 1, 2라는 규정 때문이에요. 그 규정 때문이에요. 따라서 계약 체결은 언제 된 거예요? 가계약일로부터 된 거예요. 따라서 표시광고는 역시 가계약일로부터 삭제하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가짜 계약이라고 그 가계약이 그 가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관행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래전부터 가짜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지 가계약도 계약이죠. 계약이죠. 아마 공인중개사분들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자,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가계약도 계약이고 따라서 가계약을 체결하셨으면 광고도 바로 삭제해 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또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저녁 10시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삭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 늦게 일이 끝나서 당일날 삭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부분은 핑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썼죠? 이제 여러분이 습관이 딱 되셔야 돼요. 가계약 했죠? 그러면 와 계약했다. 간만에 너무 힘들게 했어. 광고 어떠 했지? 찾으시라고. 또 하나, 광고를 한 군데다만 하면 괜찮거든. 여기저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광고를 여기저기 하신 분들은 꼭 그 매물을 어디다 광고해놔 좀 기록 좀 해놓으세요. 3군데 광고해놓고 2개만 지워요. 하나는 안 지웠어.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개 의뢰받지 않은 매물에 대한 표시 광고인데요. 이것도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임대 의뢰인이 중개 의뢰인이 중개 의뢰 안 했어요. 그런데 광고했다고 증빙 자료를 첨부했어요.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중개 의뢰인이 의뢰했어요. 그런데 안 했다고 발뺌하면요? 안 당해보셨어요? 있어요. 치매가 오셔가지고 자기가 전화해놓고 기억을 못하셔. 이런 문제 있어요. 또 지나가는 길에 내놓고 또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거기가 아니라 딴 데다 내놓은 줄 알았다 나중에 하시는 경우 있으니까, 자, 이런 경우 당신한테 중개 의뢰 받았기 때문에 광고하는 거야 라고 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명 자료가 있어야죠. 전화했으면 녹취, 방문해서 내놨으면 표시 광고 의뢰 확인서. 그래서 받아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도 있네요. 이제 매물 제공하는 플랫폼들 있죠. 거기에 있는 매물 광고하는 건 괜찮을까요? 이 역시도 동의 대상이에요. 임대인으로 하여금
다른 곳에 광고를 해도 된다는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해요. 요즘 플랫폼들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거 하나요? 여러분들이 그 플랫폼에 있는 걸 다른 곳에 광고해도 된다라고 써 있어요? 매물 접수 받을 때 중개 의뢰인에게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서 접수를 받고 등록하는 거라고 안내해 주고 있나요? 안 해요. 조심하세요. 네. 중개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다른 곳에 광고할 수 있습니다. 친하니까 중개사 너 친하니까 이거 내 물건 광고해 가 안 된다고요. 이게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에요. 됐죠? 그래서 사전에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표시광고 의뢰 확인서 받으시라고요.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중개 의뢰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저기 보면 나와 있어요. 공동중개 가능 여부, 표시광고, 동의, 비동의 나와 있죠? 저기에 동의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동의가. 그때만 다른 부동산의 매물을 정보를 주고 다른 부동산에서 광고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점, 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또 볼게요. 사실과 다르게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한 경우 쭉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논쟁이 되는 게 이거예요. 근저당이 있으나 라는 근저당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표시 광고에 대한 부분을 협회에서 강의도 했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근저당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 12가지 사항에 보면. 그런데 알려주려면 정확하게 알려주도록 돼 있어요. 알려주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광고하실 때 근저당이 있는데 근저당 금액을 안 넣잖아요. 광고가 안 돼요. 안 돼요. 따라서 근저당 금액을 넣으셔야 되고, 법에 없는데 플랫폼 회사가 요구하니까 넣으셔야 하고, 넣으실 때는 정확한 등기부등본상 금액을 넣으셔야지 말소 예정이니까 안 넣는다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자꾸 나오니까 매물이 뭔지 다 보여. 근저당 금액 넣어놓으니까. 이래서 자꾸 중개사들 간에 좀 다툼이 생기게끔 조장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왜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도 않은 내용을 광고할 때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만드는지, 이것도 조금 이상한 부분입니다. 자, 그 외에 렌트프리를 줄 거니까 렌트프리 기간을 차감해서 월세를 줄여서 이렇게 광고하시는 경우도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안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 그죠? 근데 어떡하죠? 오늘 하루 종일 할 것 같은데. 자, 안 됩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주의사항입니다. 자,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즉시 종료하라 라고 발표가 되었지만 얘는 가계약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적용이 안 돼서 그럴 뿐이고 계속 논쟁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으니 가계약을 체결한 날 광고를 삭제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내용 볼게요. 건축물 전체의 주용도가 아닌 매물로 나온 해당 층의 용도, 실제 사용 용도가 아닌 근생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실제 사용 용도가 아닌 근생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근생으로 할까요? 주택으로 할까요? 근생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주택으로 할까요? 근생으로 할까요? 근생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저 자리에 나와 있는 용도를 기준으로 광고하셔야 돼요. 용도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이 주택이니까 주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도. 자, 여기까지 또 되셨죠? 지금 과태료 처분 많이 나오는 거 순서대로 예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기억의 한계가 끝나기 전에 잘 담아두시는 거 부탁드려요. 자, 네 번째입니다. 연수교육 지금 받으셔야죠. 연수교육 받으셔야죠. 네, 연수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깜빡해서 시기를 놓치셔갖고 과태료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연수교육 꼭 우리 참 우리 저기 수고하시는 우리 지회장님 고생 안 하시게 좀 문자 한번 가면 알아서 좀 신청 좀 하고 해요, 좀.
그리고 연수교육 어디서 받았는지 요새는 기억을 못해, 어디서 받았는지 확인이 안 돼가지고 문자를 누구한테 보내줘야 되는지도 모른대, 지금. 남 탓하지 말고 내 건 내가 챙겨라. 왜만 우리 그 수고하시는 분들은 왜 남 탓해요? 왜? 연락을 안 해줬네, 뭐가 어떠네.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수교육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역시 또 과태료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얼마 안 돼요. 6개월 초과하면 100만 원이니까 뭐 껌 하나 사 먹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 생각하시면 네, 연수교육 꼭 챙겨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입법 예고된 게 하나 있죠. 연수교육 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늦어지기 전에 미리 받아두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자, 다음에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드디어 확인설명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확인설명서, 많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오랜도록 중개업하시면서 확인설명서에 대한 부분을 그냥 늘 해왔던 대로 편하게 생각하시나 봐요. 저도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이제 저도 중개를 하니까 공동중개를 하다 보면 예전엔 그랬어요. 아, 그거 안 써도 문제 없어요. 내지는 아,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라는 얘기들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제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뭐 협회 강의도 좀 다니고 하다 보니까 가서 공동중개할 때 중개사님 이거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하고 바꿔주시더라고요. 요새는 그거 하나 편해졌어요. 그거 하나. 공동중개 하다 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실제 약간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다는 점, 그 점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가지만 볼게요. 확인설명서를 위반하면 250만 원 또는 500만 원의 과태료고, 감경해도 125만 원, 25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된다. 딱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확인설명서 위반을 하면 어떤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느냐라는 건데, 세 번째 나오죠. 세 번째. 뭐라고 나와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그건 500이에요. 그러니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500, 근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500이죠. 그런데요, 근거 자료를 제공을 하지 않으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 자료 제공이 필수죠. 필수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근거 자료 제공을 안 하면 일단 500이에요. 거기서 감면해야 250. 자, 근거 자료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신탁원부입니다. 여러분,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들 가끔 계약하시잖아요.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을 계약하실 때는 공인중개사가 제시해야 되는 공부에 기타에 신탁원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그리고 확인설명서에 신탁원부에 대한 내용 및 수탁자의 동의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여부, 세 가지를 기입해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옛날부터. 이번에 바뀐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계약서 쓰실 때 확인설명서 별지 작성 얼마나 해보셨어요? 확인설명서 별지 작성. 왜 희한하죠? 저는 계약서 쓸 때 확인설명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절반 이상이 별지를 쓰게 돼요. 한 방에 다 안 들어가요, 글자가. 넣어야 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다 넣다 보면 커서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멈춘단 말이죠. 그래서 확인설명서 별지 작성하는 게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절반. 그러니까 확인설명서 작성 쉽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안쓰러운 소리 들리잖아요. 뭐 단속 나오면 문 닫고 도망간다는 둥, 뭐 이상한 얘기들 들리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뭐 죄졌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이 캥기는 게 뭐예요? 확설서잖아요, 확설서. 그거 캥기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는 거 아니까 그러신 거잖아요. 사실 단속 그거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뭐 불법 계약서를 쓰기를 해요. 무슨 뭐 실거래가 신고를 안 하기를 해요. 영수증 발급을 안 해요.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굳이 나와서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나와도 다 알잖아요. 근데 왜 나와요?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확인설명서 작성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탁 원부 미제시 뭐예요?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음. 그러니까 뭐예요? 과태료 500. 확인 설명서 내용을 기재 누락했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250. 그렇죠? 자, 여기서 또 문제 하나 있어요. 또 문제. 확인 설명서 기재 누락과 관련돼서 과태료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내용으로 인해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여러분들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같이 따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제가 잘 알아요.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도 깜빡깜빡해서 끝까지 가본 케이스들이 많아서 잘 알거든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보면. 제일 오늘 강의에는 없지만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조감도 보고 분양권 하는데 조감도 보고 방향 썼거든요. 그런데 조감도 보면 방위표 있잖아요. 방위표가 이렇게 똑바로 안 서 있어요. 삐뚤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향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조감도를 방위표에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향을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지도 정치라고 불러요. 근데 배운 적 없잖아요. 언제 배웠어요, 우리가? 가르쳐 준 적도 없잖아요. 지도 정치 해야 된다고. 저도 공인중개사지만 저도 중개업 공부할 때 배운 것 같지 않아요. 군대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지도 정치가 뭔지 알 길이 없죠. 향 잘못 썼다고. 만약에 내가 그 향인 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래서 자꾸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확인설명서 그만큼 조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선순위 임차 내역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부터, 이번에 개정돼서 시행된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선순위 임차 내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줘야 될 의무를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따라 안 알려주면 과태료 250만 원이에요. 뭐예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케이스에 해당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례로는 여러 가지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일 문제가 이거죠. 선순위 임차 내역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데 중개 의뢰인인 임대인이 선순위 임차 내역을 알려주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네요. 임차인은 계약 후 임대인이 고지한 선순위 임대보증금 얼마, 임대기간 얼마에 대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자료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되며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같은 특약이 있어주면 우리는 선순위 임차 내역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해 중개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따가 확인설명서 개정안 설명할 때 하겠지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달라. 국세 및 지방세 차납 여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게 법에 들어오면 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다 여러분 책임이시라고 생각을 좀 하자고요, 우리. 지금은 뭐만 하면 돼요? 임차인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야. 근데 왜 자꾸 책임을 떠안으려고 그러죠? 왜? 자꾸 이것 때문에 막 불만 섞인 얘기들을 하시는 걸 종종 보는데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같이 하셔야 돼요. 만약 그게 입법이 됐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계약서 체결하기 전에 무조건 다 확인하셔야 되고 확인하신 내용이 1이라도 틀리면 또 생길 겁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타협해 가시자고요. 현실적으로. 이따가 개정안 설명할 때 다 얘기할 거예요. 얘기할 거니까 현실적으로 타협해 가시자고요. 됐죠? 자, 실거래가 신고 위반입니다. 이것도 과태료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봅시다. 실거래가 신고는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네요. 자, 계약 체결일은 뭐죠? 가계약일입니다. 가계약일로부터 30일이네. 자, 그래서 밑에 제가 써놨어요. 가계약을 했고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가계약을 했으면 30일 내에 실거래가 신고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계약이 해제, 무효, 정정, 취소된 경우에도 전부 다 신고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신고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짜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의무자가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 요거는 제가 이제 중개하면서 팁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저는 매매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하면 중도금을 무조건 넣어요. 가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중도금 날짜 이꼬르 실거래가 신고한 날짜, 그냥 딱 이렇게 세팅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핸드폰에도 적어놓습니다. 아예 이렇게 세팅을 해요. 그러면 계약 체결하자마자 실거래가 신고하면 어떨까요? 아까 얘기했죠. 취소, 무효, 해제, 정정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된다. 우리가 계약하고 나서 중도금까지 계약에 대한 내용이 변경이 안 돼요? 안 바뀌어요? 가끔 안 바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임대차만 하시나 봐. 바뀌잖아요. 중도금 금액도 바뀌고 뭐 대출하려 보니까 뭐가 안 돼갖고 뭐 자금이 뭐가 바뀌고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바로 신고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에 대한 수요가 너무 늘어나니까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깜빡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자,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공인중개사가 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이거부터 불만이에요. 얼마 전에 뭐 임대차 신고 또 공인중개사라고 입법 발의됐다가 협회에서 열심히 가서 일단 무산이 됐거든요. 왜 우리가 해야 되죠? 전 개인적으로 이것도 억울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해야죠.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거기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대차 신고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확정일자 받으시려면 주민센터 가서 해야 되고, 전입신고하시면 주민센터 가서 하면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신고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남한테 넘기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인 게 참 억울합니다.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 협회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특강도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협회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 협회가 뭐 이렇게 제발 좀 얘기하지 마시고 협회에서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지회장님도 그렇잖아요. 본인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연락해갖고, 분회장님들 마찬가지잖아요. 생고생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한번 말한 거 좀 듣고 좀 하시자고 좀. 저도 협회 생활 오래 해봐서 저분들의 고충을 너무 잘 알거든요. 뭐 생기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업 포기해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한테 피해 주려고 하는 거 하나도 없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실거래가 신고 관련된 부분은 공인중개사에게 의무가 있으니 매매 계약의 경우 중도금을 넣어서 가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할 수 있게끔 해라. 두 번째, 임대차 신고제 우리가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나라에서 월급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거예요. 그래야.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자금 조달 계획서는 물론 이제 해당되는 부동산 거래도 있고 안 되는 거래도 있지만, 미리 하나 드리면, 자금 조달 계획서는 중개 의뢰인이, 매수인이 제시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만,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에 따라더라도 자금 조달 계획서만 직접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미뤄 하라고, 매수자한테. 여러분이 머리에 땀 삘삘 흘려가면서 그 PDF 만들어갖고 등록하는 거 고마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직접 하라 그러라고. 안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지 맙시다. 안 할 수 있는 건. 네. 자, 지연신고. 과태료가 있어요. 깜빡했다. 그러면 과태료가 있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가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늦었어. 지연신고 할 것 같아. 과태료 날 것 같아. 미리 예상이 되니까 계약 날짜를 변경해서 신고하시잖아요. 요거 문제가 돼요. 이게 정말 기분 더럽게 나쁘게 문제가 되는 게, 중개 의뢰인 자식들이 나중에 가서 딴소리를 합니다. 나중에 가서 중개보수 받을 때 딴소리를 해요. 그래서 실제는 언제였어요? 같은 헛소리 자꾸 하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실제 거래가액의 2%가 과태료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 안 하시는 게 제일 장땡이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중개 의뢰인이 개고품 문다. 나는 실수한 건 실수한 거죠. 그죠? 왜 개고품 문다고요? 중개보수 안 주려고. 그냥 차라리 중개보수 안 받고 황정처분 안 당하는 게 낫다. 잘못한 건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싸우지 마라. 답 없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실무적으로. 자꾸 이제 억울하니까, 내가 이 중개를 하면서 고생한 거 생각하니까 자꾸 생각이 들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이 부분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다독다독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자금 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서, 법인의 경우 신고하는 내용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실거래가 신고하고 가계합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가계합금 보냈죠. 그리고 계약금을 보내죠. 그런데 관행상, 쉽게 얘기할게요. 관행상 가계합금과 본계약금의 합계액이 거래 금액의 10%를 관행적으로 진행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에 계약금으로 지급한 내역은 가계약금을 포함한 내용으로 계약금을 쓰시죠. 그러면 실제 계약금이 지급된 금액하고 실거래가 신고의 계약금이 같아요? 다르잖아요. 가계약금 금액이 빠졌잖아요. 그건 그 전에 이체하신 거잖아요. 힌트 드려요. 자금 조달 계획서가 들어가는 매매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래서 가계약금에 관련된 내용을 실거래가 신고할 때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추천을 드려요. 자, 그래서 제가 힌트를 넣어놨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는 뭐라고 넣는 게 좋냐? 본건 실제 거래 계약이 체결된 날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의 일부가 지급 얼마 된 언제 계약임이라고 특이하게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실제 문제가 되는 건 이거보다 뭐가 더 문제가 되냐면 실거래가 신고할 때요.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할 때 뭐라고 넣냐면 몇 년 몇월 며칠 가계약금 얼마, 몇 년 몇월 며칠 가계약금 얼마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얼마, 이렇게 가계약금에 관련된 명시사항이 가계약금이 지급된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중개가 편해져요. 왜 편해지냐?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실제 지급된 계약 금액하고 통장자료 소명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매수자한테 자금조달 계획 소명하라고 날라와. 그 매도자가 얼굴이 노래져갖고 부동산을 전화와요. 그래놓고 우리를 달달 못 가요. 그러니까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나 중개 끝났으면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짓고 싶다 하시면 실거래가 신고할 때 관련된 내용을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요. 과태료하고 업무정지에 관련된 부분 설명드렸고요.